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어린아이를 교육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감정은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 수치심,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됐을 때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린 시절에 이 수치심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한 어른들이 도처에 널려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이 꽤 비중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인격적 장애를 가진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호의는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잘못을 일깨워주는 일이라고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죠. EJ의 이동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후한무치한 인간들. 그게 바로, 우리가 해방 이후로 쭉 실시했던 경쟁교육의 폐해죠. 단적인 폐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교육에서 1등한 사람들 엘리트가 됐고, 그 엘리트들이 지금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한무치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그냥, 내 친구 집 밟고 공부만 잘했거든. 반성합니다. 인성교육이란 거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진보교육감도 대거 당선됐고, 이제 서서히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는 이제 안 되겠다. 물론, 한강의 기적, 뭐 이런 것들은 경쟁교육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교육은 그만하고, 좀 인성교육, 평등교육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가님이 만약에 1등만 하던 엘리트였다면은, 오늘의 이 작가님이었을까요? 글쎄요, 저 1등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근데, 늘 1등 했었기 때문에, 네. 계속 놀아도 다시 한번 또 1등 하겠다. 그 생각으로 줄곧 놀다가, 이거 안 되는구나. 너무 늦게 깨달았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것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저는 진짜 굉장히 감사한 게, 그렇게 소위 말하는, 제가 방금 논다 그랬습니다만, 표현이 논다는 표현입니다. 다양한 정말 인생 경험을 했고, 정말 다양한 책을 보면서, 나름, 많은 걸 쌓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여자들도 만나고. 그래요. 그런 거겠죠. 예. 이 작가님은 만족스러운 삶을 사셔서 좋으시고, 또 이 방송을 함께 들으시는 분들은 또 그런 이 작가님 덕분에 좋은 이야기 들어서 좋고요. 네. 예, 이래저래 참 좋은 방송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쌍아지 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올려주셨네요. 경남도청 앞에서 EJ 홍준표 특집 틀어놓으면 저 고소당할까요? 아니면 잡혀갈까요? 진짜 경남 도민들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안 와. 식사 준표 민낯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러고 올려주셨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뭐. 저한테 불똥튀기 하지 마시고. 이 작가님한테 불똥튀기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한 번쯤 해보면, 근데요, 보통 그렇게 틀어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지라고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왜 저렇게 또 시끄럽게 하고 난리야? 라는 식으로 먼저 들으니까, 예. 제대로 그 의도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이 작가님, 요 얘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기동민 전 서울시 부시장. 예. 어떡할까요? 이재님이 친구는 집 밟아야 제맛이라고 올렸는데. 그래요. 진짜. 저는 진짜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의 울분이 이해가죠? 이해가 가서 왜냐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양반은 뭐 양보하는 사람인가?
줄기차게 양보만 했고 뭐.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누구나 다. 근데 이 작가님도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네. 당연히 줘야 된다. 뭐 예. 그랬는데 글쎄요, 뭐 기동민 씨를 왜 선택했는지 뭐 알 수 없습니다만, 광주에 출마한다고 했던 기동민을 왜 갑자기 서울로 올렸을까?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도 기가 찰 노르신 거죠. 그래요, 20년 지기 친구 이렇게 해서 사이가 틀어졌네요. 오늘 그래서 기동민 씨가 계속 고민하다가 수락하려고 네. 기자회견했는데 또 허 위원장이 가서 또 항의하고 기동민 씨는 또 뒤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뭐 그런 왜 자기도 아니까 자기 친구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러니까요. 참 좀 안타깝네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동작을은 노회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아니, 짜증나서 이쪽 짜증나서요. 노회찬 줬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이번 부산 재보궐선거 부산시 거기서 뭐 오거돈 후보가 나온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공식적으로 안 나간다 얘기했어요. 왜 새정치연합 후보가 절대 양보 못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아예 안 나가겠다 이래서 이제 안 나갔는데 그래서 새누리당이 아주 한숨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아주 환호성. 한도의 한숨. 안도의 한숨을 한숨. 쉬었다고 그럽니다. 안도의 한숨이 아니고 환호성을 질렀겠죠, 네. 솔직히. 사실은 오거돈 씨가 나오기 전에 뭐 문재인 후보하고도 이야기했고 문재인 전 후보하고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했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그래요. 선거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또 나온다. 부산시장 나왔는데 그거 비판받아야 될 점이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려고 했던 건 그만큼 야권 성향 지지자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가 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지구당 위원장 같으면은 자기가 정당하게 공천을 받았는데 무조건 양보를 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가 나간다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새정치연합 전에 민주당 어떻게 했냔 말이야. 민노당, 진보당, 또 이번에 정의당 항상 양보를 강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예. 자기들은 이렇게 사표론 들먹으면서 항상 강요해놓고 입장 바뀌니까 이제는 절대 못하겠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참 속상해서 저 진짜 속된 표현 한번 쓸게요. 왜 이따구로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이, 진짜. 그래, 하여튼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730 재보선, 뭐, 새누리당이 누가 나올지도 한번 봐야겠고, 어쨌든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근데 야당 얘기하죠. 지지 시민들도 지금 인내심에 다다랐거든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투표율이죠. 재보선 투표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럼 투표율이 낮으면 어떻게 되면 당연히 보수 정당이 유리하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새누리당 같으면 이렇게 암투라고 권력 싸움 하는 거 아주 좋아할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 하고 새정치사람도 이렇게 하고 더 좋아. 근데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러든 말든 어쨌든 투표장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 혐오증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안 가게 되니까. 뭐 그런 이유로 봐서라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는 전략 공천하고, 어디는 경선하고, 그런 기준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오케이 마리님께서 패러디 포스터를 올려주셨는데, 예, 재밌네요. 예, 참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예. 그래요. 하여튼 730 재보선 앞으로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봅시다. 그리고 오늘은 네. 우리 저번에 예고 아닌 예고. 친일파 라이벌 대결. 노독술 다팔락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정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노독술 다팔락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반대로 노독술 다팔락한테 당했던 독립투사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요, 혹시라도요, 저희가 하는 이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겉봐, 세상 착하게 사니까, 하나도 뭐 좋을 거 없네. 결국은 또 이렇게 못된 것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네라고 절망감에 빠지지 않을까 되게 걱정돼요. 그래, 조금씩 바뀌는 거죠. 이렇게 또 우리가 역사가 심판하는 거고. 그러면서 조금씩, 원래 사회는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걱정하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근데 만약에 당신의 아버지를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신은 노독술이나 하팔락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러나 민족의 반역자를 선택할 것인지,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독립투사를 선택할 것인지,
저는 그 판단이 만약에 그 기준이 된다면은, 예, 오늘의 이 방송이 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합하려고 선택하지 않을까요? 예.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였는데 질문이 그런 거였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정정당당한 거하고 조금 비겁하게 사는 거하고 어떤 것이 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겁하게 사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청소년들마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하팔락과 독립운동가 이강호 선생 같으면 하팔락과 이강호 어느 쪽을 택할 거야? 글쎄 하팔락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뉴라이트나 새누리당은 자꾸 교과서 문제를 갖고 언급하는 거고 못 바꾸게 하려고 자기들이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친일을 정당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창국 같은 사람들도 말이죠. KBS 잘못이니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그러니까요. 뭐 진정한 보수라니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계신 거죠, 이 작가님? 아이, 그러면.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저 남자는 좀 럭셔리하게 잘 즐기면서 사는 것 잘 같아요.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좀 못 즐기는데, 저 남자는 잘 즐겨요. 예. 그래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본격적으로? 네. 노독술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일제 시대 때, 그 일제에 부역한 경찰관 중에서도 거의 뭐, 최고의 악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종로 경찰서 사법주임, 고등계 주임, 평남 경찰부 보안과장 등의 요직을 거쳤고 경식까지 진급했었죠. 별명은 일경의 호랑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예, 일경의 호랑이 마스우라 히로. 예, 창시명이죠. 1899년생이고요. 본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입니다. 사망 때도 여기서 사망했다 그러는데 이 종로구 궁정동이면 박정희가 사망한 곳이죠. 예, 안 가. 뭐 그런 뭐지? 거죠.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출생은 울산 장생포. 이게 이제 반민자 좌상기라는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뭐 하팔락 기록도 여기서 제가 많이 갖고 왔는데 개성에서 태어나 9살 때 울산으로 이주했다. 이런 이야기가 반민자 좌상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이 거의 울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울산 태생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뭐 울산 태생설도 있고 개성 태생설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조합했을 때는 울산에서 태어났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울산에서 문제가 터진 거 바로 그거죠. 이번에 울산을 빛낸 인물 여기에 노독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빛내긴 했는데 어떻게 빛을 그렇지. 냈느냐의 문제잖아요. 어둠의 빛을 발산했죠.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었죠, 울산을. 우리가 저번 주에 이것 때문에 지금 맞아요. 이번 주에 이걸 하는 겁니다. 네. 자, 울산시가 울산학 연구센터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울산의 인물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총 587명의 후보군을 냈는데 여기에 바로 노독술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누가 냈을까요? 그러니까 자, 울산의 인물 선정 목적을 한번 볼까요? 울산 인물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조사 연구, 울산 사람으로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 고취, 울산의 정신찾기 운동을 통해 울산의 미래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연구가 목적인데 노독술 같은 대표적 악독 친일파를 울산의 인물에 선정하면 참 그 목적이 달성되겠습니다. 정반대로 달성될 것 같습니다. 또 말이죠. 그 인물 선정위원회가 선정 기준을 밝혔는데 선정 기준이 뭐냐면 울산에서 출생했거나 활동한 인물 가운데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노독술이 어떻게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고문 방법을 여러 가지 발견해놨지 않습니까? 그 고문 방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근하는 같은 애들한테 이근하는 같은 후배들한테 그대로 이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안정국을 구성해서 독지등권을 부역하는 그게 독보적입니다. 그게 무슨 국가 발전에 기여했는 건지. 아니 이근하는 같은 사람도 나중에 그 자기가 했던 고문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했다 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소름 끼쳐. 징그러.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번 이 울산 인물 선정 사업에 말입니다. 사업비가 5천만 원 들어갔답니다. 5천만 원. 저한테
500만 원만 줘봐. 500만 원만 주면 내가 538명인지 뭐 388명인지 할 때 이거 내가 500만 원 주면 내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작가님이 선정해 그러니까, 줬으면 좋겠어요. 5천만 원 쳐들여가지고 587명 이따위 인물들을 선정하고 이게 뭐 하는 이것도 선정위원회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나한테 나 혼자 할 테니까 주라니까 내가 587명 선정이 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아유 자 어쨌든 그래서 8월 말쯤에 울산의 인물 책자를 펴낼 계획이라 그럽니다. 그래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587명 후보이고 이제 출연내겠죠. 출연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독수는 빠질 것이다. 정신 안 나간 사람이면 이거 당연히 빼야지. 그러니까 587명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거는 노독술이 587명 후보군에 들어갔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거 저기 독일에서 나치가 말이지. 독일을 빛낸 인물 히틀러를 선정한 거라고 뭐가 달라. 네. 독일 같으면 총 맞아 죽을 인물인데 말이죠.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우리 울산 조합원분들, 울산 청취자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 이런 거는 강하게 항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여론을 추이를 살펴보겠죠. 그래서 빠질 거라 보고. 자, 노독술의 고향은 아까 말씀드린 울산이고, 그 라이벌 볼까요? 하판남. 고향은 진주입니다. 누가 더 악랄했나. 그래서 라이벌이지. 뭐. 공교롭게도 다들 경상도네. 경상도 출신. 이게 안타까운 거야. 속상한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경상도 출신 중에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런 쓰레기도 좀 많이 나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를 많이 잡으려면 그 지역 출신의 친일파를 경찰로 채용해서 또 잘 알잖아. 누가 친구고 어느 지역에 숨어 있고 이런 걸 이용하지 않았을까. 이거 이의제라고. 진짜. 그런 거겠죠. 근데 하팔락은 1912년 진주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노독술보다 한참 후배네. 13살 한참 어리죠. 예, 가와모토 마사오. 예, 가와모토 창시명 가와모토 마사오. 근데 집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집이 잘 살아서 지역 유지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친일파로 돌아섰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 1930년 진주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진양군청에서 고원으로 일하다가 공무원으로 일했던 거겠죠. 1934년 2월 순사로 일본 경찰이 됩니다. 이후에 사천경찰서하고 부산 수상경찰서의 순사부장과 경부보로 고속 승진하면서 일제에 부역하는 고등경찰로 맹활약했는데 그가 이렇게 고속 승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독립운동가를 색출, 고문하는데 귀신 같은 솜씨를 보였기 때문이다. 부산 수상경찰서에 재직할 때는 수상경찰서가 말 그대로 무리에 이런 경찰서 말 아닙니까? 네. 현해탄을 오가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그 배를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탔잖아요. 네. 그거 이제 잡아내는 그거를 주 일로 했었습니다. 만주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기차 여기서도 거기서는 만주에서 활약한 활약? 일단 활약을 하게 합시다. 네. 그런 일제 부역했던 경찰들이 있고, 일본에 있을 땐 배 타고 오는 이거를 잡았다. 하팔락이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고등경찰과, 사법경찰의 차이점입니다. 하팔락은 고등경찰이고, 네. 노독술은 사법경찰이에요. 사법경찰은 뭐냐? 절도, 강도, 이런 거.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주로 하는 일들이죠. 치안 관련, 각종 범죄 수사 이게 사법 경찰이 하는 거고요. 반대로 고등 경찰은 반체제적인 언론, 사상, 종교, 사회 단체에 대한 사찰과 탄압을 했던 일본의 경찰이었습니다. 즉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고 반체제 인사 탄압, 반체제 인사라는 것이 곧 뭡니까? 독립운동가지 뭐. 그렇죠. 그 당시 그러니까 일제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문해서 잡아들였던 걸 주 목적으로 했던 것이 고등경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팔락은 전통적인 고등경찰이니까 당연히 그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넣는 이런 역할을 했었고 근데 문제는 노독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사법경찰이었는데 왜? 꼭 이런 애들이 있다?
진짜.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오지랖 넓게 그렇지. 어떻게 출세에 눈 멀어가지고 그렇지. 얄미운 집만 골라서 그렇습니다. 하는. 아, 이게 정말. 1922년쯤에 노독술의 직책이 경상남도 울산경찰서 사법계 수사부장이었거든요. 네. 이것만 봐도 노독술은 사법경찰에 갈 수 있었던 거지. 근데 방금 문화나 말씀처럼 왜 그 80년대 우리 70년대 대한민국 경찰 중에서도 하라는 도둑은 안 잡고 학생운동하는 애 잡아가지고 그런 애들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뭐. 아. 낀 것들 아주 그냥. 그렇죠. 예. 아유. 그러니까 노독술은 사법부 소속이었으면서도 고등계 일을 스스로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악질이라고 악질이라고 하는 거. 진짜 표현을 어. 하죠. 예. 나는 도둑 잡는 것보다 독립운동가 잡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하팔락보다가 더 하면 더 했지. 그러니까 라이벌이지 뭐. 그러니까 라이벌이죠. 정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928년에요. 부산 제2상업학교에서 학생들이 비밀 독서회 혁조회를 조직합니다. 이거는 이제 베일 투쟁사와 조선 역사를 기록한 잡지 베일 지집을 발행해 반일 활동을 막 하고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비밀 독서 혁조회를 잡아넣은 게 누구냐? 노독술입니다. 노독술이죠. 노독술이 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네. 그러네요. 이게 무슨 이게 범죄 행위, 당시 법률은 범죄행위지만, 도둑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사법경찰인 노독술이 이걸 잡아들였다. 이 학생들을 잡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김규직, 유진흥 등 9명이었는데요. 당연히 잡아서 혹독한 고문을 노독술이가, 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계 사건이었죠. 바로 이 사건은 고등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노독술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체포까지 하고 고문까지 했는데 그 고문이 어떤 것이었냐? 폭행, 구타는 뭐 기본이고 물고문, 또 심지어 혀를 뽑는, 혀를 벤치로 잡아가지고 빼는 고문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에 말이죠. 김규직 의사는 1929년 2월 13일 부산 형무소에 수감 중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합니다. 또 같은 해 9월 3일 고문 때문에 병보석으로 풀려난 유진흥 의사도 역시 사망합니다. 고문 때문에 다 사망한 거죠. 당시 그대 나이 겨우 20살이었다. 약간의 나이에 독립운동 하다가 이렇게 같은 조선인에게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사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김기직 의사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에 화병이 도져서 아들 사망 후 3년 만에 아들의 그 생을 따라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병이라는 게요. 정말 있는 병입니다. 이거. 일단은 밥이 넘어가지 않아. 그 속에 이게 왜 하병이라 그러면 이 가슴에 막 뜨거운 게 막 부글부글. 저는 당해본 적 있어서. 저도 당해본 적 있어서. 누구나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되면 잠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합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면 죽어요. 죽는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아들을 잃었는데 그것도 죄 없는 아들을 잃었는데 당연히 아버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동명 천재 단주님께서 현해탄이라니요? 엄연한 대한해협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현해탄이라고 불렀죠. 그래요. 그래 당시에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공부하기를 광주 사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런 실수 가끔 합니다. 예, 요런 거 바로 잡아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 뭐 말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렇게 껄렁대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우린 뭐 지적하면 짜증나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적 대단히 감사드리고. 예, 저희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계속 나가서, 1929년 30년에 또 동래 고등학교에 동맹휴학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서도 네. 애국 학생들을 체포하고 고문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교사와 조선인 학생 간의 민족적인 감정으로 4-5차례에 걸쳐서 발생한 사건인데, 매번 조선인 학생 탄압만을 목적으로 검거를 했죠. 그러니까 같이 싸웠는데 일본인 학생들 안 건드리고 조선인 학생들만 체포하는데 역시 이 사건은 고등계 관할이고 사법계 관할이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은요. 아니 우리가 조직이라는 게 체계가 있고요. 역할이 분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밉상된다고요. 조직 내에서도. 그런데 윗선은 좋아하죠. 윗선은 좋아하지만 동료들은 짜증난다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출세를 위해서 윗선만 잘 보면 되는 거지. 지금 새누리당에서 지금 세월호 국정조사 저거 왜 지금 발목 잡고 자꾸 방해하려고 그래요? 국민들 무서워하면 저렇게 하겠어요? 안 그거든. 뭘 무서워해? 대통령 무서워하고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내 공천 줄 사람이 누구야? 국민이야? 아니거든. 내 공천 줄 사람한테가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오냐 그렇게 해서 나와라 떨어뜨려 주겠다. 그런데 안 떨어지잖아. 정말. 그러니까 겁 안 내고 저렇게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막말하고 잠이나 쳐다빠자고. 예? 뭐 김강지 한마디 했다고 말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주무신 분은요, 예전에 성추행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분인데 또 의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뻔뻔스럽게. 뭘 못하겠어요? 아예. 새누리당이니까. 아니, 그리고 김 의원이 사과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했는데도 사과했습니다. 아유. 그러면 뭐, 새정치를 하면서 보호해줘야 되지. 김 의원을. 그따 대고 무슨 말 조심하라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아유,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많이 참으시네요? 예. 자, 그래서, 또 있었습니다. 노독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1932년 통영경찰서 사법주임으로 부임해서, 이것도 사법주임으로 부임한 겁니다. 그런데 5월 1일 날 메이데이 시위에 참가했던 ML당 독립운동가 김재학을 체포해서, 이것도 역시 고등계 일인데, 체포해서 천장에 매달아 놓고 강목으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한 뒤에 물고문까지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문귀, 고문왕,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노독술의 라이벌, 하팔락은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뭐, 당연히 이 양반도 고문왕, 뭐 이렇게 소문을 들었던. 고문 귀신. 예. 뭐, 출신이 고등계니까 말이죠. 따로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시작은 1930년대 말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인 수십 명을 집단 고문하면서부터 그의 만행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신사참배 거부를 주도했던 한상돈 목사를 고문하고 투옥시켰으며 신사참배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진주교회 장로를 고문해서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또 진주 배돈병원 원장 김중기 원장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고문하고 투옥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범죄라고 말이야. 근데 이거 대한민국 기독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성직자들은 신사참배를 당연히 거부하고, 아니 기독교 교회도 신사참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부하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대다수의 대한민국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 신사참배하라 그러니까 다 했어요. 기독교 교회에 은나는 짓까지 하면서 친일로를 했단 말이야. 그 기독교 사람들이 당 기독교의 주주가 됐고 친일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오면서 독재에 부역하면서 또 한 번 기독교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지금 현재도 기독교 주주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비판할 때 친일, 독재 부역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려고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뭔지 해요. 맨날 들고 나온 게 빨갱이 그 소리예요. 자기들은 군대도 안 가고 아들도 다 군대도 안 보내면서 맨날 무슨 안 보고 어쩌고저쩌고. 그 왜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하냐? 자기들 과거가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쁜 사람들이야. 하여튼 방금 언급해드린 진주 배돈병원 원장 김중기 원장의 증언에 의하면 하팔락이 말이지, 자기들 고문할 때 자기도 조선인이면서 조센징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중기 씨가 느끼기에, 김중기 의사라고 표현하죠. 김중기 의사가 느끼기에 같은 동족의 몸에 그렇게도 심한 고문을 할 수 있었던 그의 행동에 대해 나는 심한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차라리 그것은 비극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민족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일본 놈들보다 더 악랄하게 했던 것이 당시 조선인 경찰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공로로 하팔락은 순사 부장을 거쳐 경부보로 승진을 했는데요. 경부보는 일제경찰의 간부급입니다. 간부급이 올랐다는 얘기죠. 자, 노독수라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노독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시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경시까지 올라간 조선인 출신 경찰은 5명밖에 없어요. 5명밖에 없으니까 노독수라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하팔락도 굉장한 진급을 빨리 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인 출신으로 순사부터 시작해서 경부보에 올랐다고 하는 건 간부급, 그건 아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일례로 말입니다. 일제에 의해 정근증서를 받은 조선인 출신 순사는 3,854명이었습니다. 여기 3,854명이 뭐냐면 정근증서를 받은 경찰 숫자예요. 정근증서는 요즘 말하면 뭐 모범표창 이런 겁니다. 아우 너 경찰 잘해. 그러면서 일제가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순사는 이거보다 더 많았겠지.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잘한다는 사람이 3,854명이었는데 여기에 간부급이 930명밖에 안 됐어요. 930명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하팔락에 했던 경부고 이상은 258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3,800명이 넘는 가운데 258명 중에 한 명으로 하팔락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팔락이 일제 경찰하에서 굉장한 성과, 여기서 말하는 성과는 뭐 독립군 토벌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성과를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엄청난 경쟁을 뚫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악질로 따지면 노독술이나 하팔락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노독술은 그렇게 경시보까지 올랐던 이유는 경시까지 올랐던 이유는 뭐 일제에 그렇게 충성했던 이유도 있지만 나중에 이승만한테 잘 보였잖아요. 네. 이승만이 자기 수족전 부렸으니까. 그래서 아마 뭐 그때까지 갔다가 이 해방 후에도 계속해서 경찰로 승승장구한 거고 하팔락은 아마 이승만하고는 뭐 친분이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하팔락도 대단한 악질이었다는 것을 이 계급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독술에 우리가 고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팔락이 어떻게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저는 이거 읽으면서 되게 끔찍했어요. 하팔락이 고문한 거요? 네. 네, 그렇죠. 1942년 5월 이광우, 여경수, 이미경 등 부산 진초등학교 동기생 5명이 일본군 목이 메이네요. 독립운동가를 얘기하려니. 일본군 군수품 제조공장인 조선 방직을 파괴할 목적으로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인 친우회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이걸 결성해가지고 공장 노동자를 상대로 소위 말하는 선동이죠. 일제가 이렇게 잘못했고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하고 또 자갈치 시장 부두둥을 돌면서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전단지를 살포합니다. 이게 이제 친우회 전단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다가 체포돼가지고 부산지법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요. 이 친우회 불온 전단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것이 바로 하팔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팔락은 독립투사 여경수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여경수 온몸을 화롯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찢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영모 저지르면 인두 하얗고 뭐 찢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찢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고문, 또 물고문, 이런 고문 끝에 여경수, 이미경 등 3사람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고문을 못 이기고 사망했고, 또 이강호 선생은 살아남았습니다만은 이강호 선생은 하팔락의 고문으로 인해 안전뱅이 신세가 되는 뭐 김창숙 선생도 다리를 못 썼죠 나중에. 네. 일경에 고문 받다가 그러니까 일경이나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이나 뭐 똑같은 거죠. 그렇게 고문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강호 선생 증언에 의하면 하팔락이 했던 고문 중에 가장 끔찍한 게 바로 착혈 고문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진짜 저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같은 인간이 인간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착혈 고문을 좀 설명해 주죠. 네, 착혈 고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혈관에 주사기를 삽입을 하고 혈관을 통해서 주사기 하나 가득 피를 뽑아낸 다음에 그 피를 다시 고문 피해자를 향해 뿌린 후에 다시 묻고 근데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식으로 착혈을 한 후에 고문 피해자의 몸이나 벽에 피를 뿌리는 행위를 반복을 했다고 그러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죠. 피 뽑고 그 사람 얼굴에 뿌리고 물어서 아니라면 또 피 뽑고 이 짓을 계속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걸 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공포감이 사실 그러니까. 그 공포감이 사람이 질리거든요. 공포감이 질리는 예. 거죠.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는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다. 저는 이런 왜 일제시대 때 행해졌던 어떤 고문이라든지 유관순 열사가 받았던 어떤 고문 뒤에 막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일제가 악랄하게 했는지를 떠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 수많은 분들에게 제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나와는 인종이 다른 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일제가 얼마나 악랄하게 부르냐면요. 그냥 뭐 성명서에 서명한 거 한 거 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잡아놓고 고문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서 누가 그러니까 정말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아니 그냥 그래요. 뭐 목숨 내놓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단칼에 죽임을 당하면 그건 괜찮아요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니라 죽을 정도까지 계속해서 고문으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저는 그게 더 때문에. 끔찍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독립유공자들 자손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정말 됩니다. 해드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다들 쪽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친일파 출신이 떵떵거리고 살고 그들의 재산을 뺏는 게 아니고 진실만 알자고 하는데도 반대하고 나서니 진짜 이럴 때는 정말 아니 그런 집안에는 그런 핏줄만 어떻게 태어나나 봐요. 희한해. 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없애고 미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 정말 우리 뭐 독일이나 이런 외국들이 부럽다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프랑스나. 거기는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는 후진국이고. 네.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우리는 후진국입니다. 예. 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독일에 부역했던 뭐 언론인들 같은 경우에도 다 잡아가지고 다 그럼요. 가만가도 그런 행동했거든요. 우리는 근데 다 풀어주고 유일했던 반민특위도 오히려 친일파 새끼들이 습격하는 오히려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그래서 근데 뭐 이승만이 국부야 그거 다 이승만이 시켜서 한 짓인데 그걸 그러놓고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권력욕에 사로잡히나 권력욕 하시냐고 할 수 있겠지. 그래 어쨌든 이렇게 악질 친일 고동경찰로 독립운동가들을 색출 고문했던 하팔락은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해방된 조국에서 사업가로 떵떵거리며 살아갔습니다. 야. 반면 고문받아서 불구가 된 이강호 선생은 같은 부산에 살았거든요. 같은 부산에 살았는데 이강호 선생은 달동네 쪽방에서 살아가셨고 하팔락은 아주 정말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대골 같은 기와집에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더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이강호 선생의 이 독립운동 활약상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가 증빙 자료가 없다면서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아서 이 선생의 아들 이상국 씨가 아버지의 독립운동을 확인하기 위해 엄청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래도 국가는 모른 척했습니다. 이상국 씨는 아버지가 수감 생활을 했던 김천 교도소를 찾아가가지고 그 기록을 좀 요청했는데 전쟁으로 그 기록이 소멸돼 버렸습니다. 소멸됐고 또 경찰청에 보관되어 있던 전가 기록 이거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봐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서 전가가 있다. 제목은 치안유진법 위반이다. 이것만 봐도 독립운동 했던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는 구체적인 제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역시 외면했습니다. 아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아들은 생각도 못해 자기 아버지를 고문했던 하팔락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팔락한테 단죄를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팔락한테 부탁하러 가는 겁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 잡아가뒀지. 이것 좀 증언해줄 수 없냐. 이렇게 부탁하러 갑니다. 그 하팔락의 증언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으니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아들 이상국 씨는 하팔락이 노인 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시장으로부터 어버이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접합니다. 이것만 봐도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를 고문해서 제대로 온 삶을 못 살게 만든 하팔락은 부산시장 해방된 조국에서 부산시장한테 상을 받다니. 그래도 어쨌든 찾아가기로 하팔락을 만나기로 마음을 먹고 떠나기 직전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하팔락 만나러 갑니다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때 이강호 선생은 자신을 고문했던 친일파 하팔락을 만나러 간다는 아들에게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만나면 지기 뿌라 죽이라는 얘기죠. 아들이 놀라서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이강호 선생은 하팔락을 보면 죽이 뿌랐고 그는 인간이 아니다. 인두겹을 쓴 짐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말했을 정도면 이 선생이 얼마나 일제시대 때 하팔락한테 악독한 고문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너도 하팔락 만나면 죽이라는 말을 듣고 하팔락을 찾아간 아들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정말 죽이고 싶지. 나 같아도 죽이고 싶었을 거야. 근데 죽이지 못하죠.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증언 좀 해달라고. 야, 이러니까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이게 뭔 이따운 나라니 제대로 돌아간 나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다시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은 저희 증거를 제대로 남겨야겠네요. 이놈의 국가는 어떻게 된 게 가해자한테 부탁을 부탁을 해서 해야 되죠. 제가 피해 당했다는 것 좀 증언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아 진짜. 근데 더 웃긴 거는요. 하팔락을 찾아갔는데 의외로 하팔락이 인정을 합니다. 저 죄송한데요. 제가 자꾸 욕이 울컥울컥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예, 욕하면 안 되겠죠? 욕하면 방송인데 욕하면 되겠습니까? 예, 안 되겠죠. 예. 하팔락 인정을 했는데 맞다. 내가 당신 아버지 잡아들인 건 맞다. 근데 고문은 내가 안 했다. 고문은 자기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부하들이 했다.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이 증언만으로도 일단은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을 들고 국가를 찾아가서 결국은 이 증언 때문에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상황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진짜. 그러면 하팔락의 증언을 인정한다 그러면 하팔락 말대로 이강호 선생을 잡은 건 맞지만 고문은 내가 안 했어. 내 부하들이 했어. 이것도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일제의 그 경찰 기록, 그 전과 기록, 이강호 선생님 갖고 있는 전과 기록만 갖고도 그것만 가지고 독립유공자를 인정해줬으면 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못 들으시겠다는 분 계시고요. 태교에 안 좋다는 분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뭐 우리의 역사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건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맨날 좌파들이 말하는 것은 자학사관이라 그래요. 자학사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일제 식민지 이야기하고 이렇게 친일파 이야기하고 니들 맨날 자학사관. 우리 역사를 부끄럽게 하는 짓이라 그러거든.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면 우리가 일본한테 어떻게 정당한 역사를 똑바로 얘기하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 역사고 자랑스러운 역사도 우리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얘기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5.16 쿠데타도 부끄러운 짓이고 12.12 쿠데타도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런 나쁜 역사를 잘못된 역사를 계속 이야기하고 법의 단죄를 내리고 이제 뭐 역사적 단죄를 내렸기 때문에 다시는 쿠데타가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요즘 뭐 쿠데타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김영삼이 집권할 때까지도 쿠데타 걱정을 해야 됐어. 아니 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선거까지도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른다. 항상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쿠데타 걱정을 안 하고 살잖아. 그게 법의 단죄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단죄를 내렸기 때문에요. 다시는 5.16과 12.12 같은 게 일어날 수 없어요. 왜? 했어? 언젠가는 얘들은 법의 심판을 받는다. 역사적 심판을 받는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군인들이 더 잘 알아요. 어떻게 쿠데타를 하냐고. 그런 것처럼 이런 걸 또 잘 알아야. 또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이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무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맞장구 쳐다가서 일본 잘한다 박수 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북한을 우리가 만약 흡수통일을 했을 때 중국은 어떻게 나올지. 중국이 북한에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청진이나 이런 곳에. 그렇죠. 그쪽 자기네 땅이랑 우리랑 우리 어떻게 할 건지. 백두산 자기네 땅이랑 우리 어떻게 할 건지. 그때 이미 반은 넘어갔잖아요, 백두산. 반은 벌써 넘어갔죠. 네, 넘어갔습니다. 중국 쪽에. 근데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사람 또 그게 아니고 나라 팔아먹으려고 작정하는 사람 어떻게 나올 거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듣기 싫어도 이런 건 들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독설 얘기로 다시 가봅시다. 이거 참, 이게 분위기가 지금 사실 너무 침울하잖아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미혼분들이 결혼을 하실 때 그 집안에 친일파는 없었는지, 예, 요렇게 정말, 때려 죽일 법한 짓을 한 분들은 안 계신지, 이런 것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건 뭐 연좌제도 아니고,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가 친일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자손들까지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다만, 내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가 했던 짓을
반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반성하는 중요한 사람이 거는 좋다고 봐. 그렇죠.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미화시킨다는 거지. 자신 조상들 했던 행동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뭐 그러면서 그때는 누구나 다 친일파였어. 그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네. 미화시키는 거죠. 네. 그 나름 그게 조선과 조선인을 위하는 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흥식 같은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박흥식 같은 사람이 나라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조선인들이 더 힘들게 살았을 것이다. 뭐 이런 게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예, 정말. 서정도 시인도 그런 거 예, 아닙니까? 네.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뭐. 아니 그럼 뭐 일본이 망할 줄 뭐 알아가지고 뭐 독립운동했나?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죠. 야, 참. 예. 그럼 다시 노독술 얘기로 가서 자 1943년 9월 경시 조선인 출신으로 5명밖에 없던 이 경시로 승진해 평안남도 경찰부 보안과 경시에 임명되어 보안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943년 6월 평안남도 경찰부 수송보안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수송 통제를 목적으로 조직된 평남자동차 수송협력회의 이사를 지내고 여러 대의 화물차를 징발하여 군수품 수송에 제공하는 등 해방 전까지 대일본 제국의 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한 사람이 바로 노독술이었다. 그러면서 자 평안도에 있었으니까요. 조선과 만주를 왕래하며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를 색출 체포해서 고문한 짓거리도 지속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런 대가로 일제 충성한 이런 대가로 일제로부터 훈 7등 종 7위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제로부터 훈장을 받았던 일제 출신 경찰이 해방 후에 다시 대한민국 경찰이 되어가지고 김원봉 선생의 뺨따구를 때리는 정말. 이 빨갱이 새끼 이러면서 김원봉 선생의 뺨을 때리는 화장실에서 변 보고 있는 김 선생을 머리채 닦고 끌고 와가지고 이게 김원봉 선생님이 그렇게 3일을 내리 통곡하셨다고. 내가 그놈한테 그런 꼴을. 그렇죠. 네. 김원봉 선생이니까 3일 울었겠지. 우리 같으면 한 3년을 울지 않았을까 억울해서. 정말. 그래요. 그리고 1945년 8월부터 평안남도 평양경찰서 서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니까 소련군이 뭐 친일파를 처단 남한보다 더 잘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독술이 견디다 못해서 남한으로 제가 항상 말합니다. 친일파의 파라다이스 남한으로 친일파의 파라다이스. 네, 넘어왔습니다. 야. 그때 왜 잠깐 저기 조금 감금당하지 않았었나요? 그건 뭐 이따 네.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네. 파라다이스 넘어왔는데 파라다이스. 친일파 왜 남한을 친일파의 파라다이스를 하냐면요. 미군정이 들어왔잖아요. 미군정이 들어와서 이 일리노이 촌놈 하지 이 하지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광복운동을 어떻게 해서 광복이 되는지 몰랐어. 스티코프하고는 달랐다니까. 그러니까 소련의 스티코프는 잘 알았는데 하지는 몰라서 정말. 내 일 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군정이 일 편하게 하려면 뭡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에 부역했던 그 공무원들, 그 경찰들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왜? 독립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을 공채를 하거나 이렇게 갖다 쓰면 다시 가르쳐야 되거든요. 서로 작사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지 일 편하기 쉬우려고. 그런데 하지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았으면 그 짓을 했겠어요? 국민들의 그 여론과 염원이 있는데 그 짓을 했겠냐고. 모르니까 그 짓을 한 겁니다. 어딜 가나 역사의식 없는 인간들이 문제예요. 그렇지. 역사 공부는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 박근혜 정부 고위 요직에 앉아있는 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지 뭐. 다 똑같죠. 그래서 맨날 그 나무에 그 밥인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 없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지. 그래요. 그런 미군정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승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이 친일파들을 이용했죠. 네. 또 친일파에 돈이 많았으니까 그 돈도 활용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미군정과 이승만이 손을 잡음으로써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파라다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명의 눈동자의 박근영 씨가 연기했던 스즈키 왜 하림
네. 그때 장아림이 박상원 씨가 연기했던 장아림이 네. 장아림이 그 해방 후에 경찰서에 스즈키를 보고 또 깜짝 놀라잖아. 스즈키 네가 여기 있어 막 이런 거. 그게 현실에서 여명의 눈동자 대단히 좋은 작품입니다. 아, 여명의 눈동자 할 때 몇 살? 그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왜 난 고등학생이었지? 당신과 나의 나이 차이가 그런 거죠. 여명의 눈동자 92년에 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90년이면 중학생이고 92년은 고등학생인데. 네. 하여튼 뭐 여명의 눈동자 하고요. 모래시계는 모래시계는 지금 봐도 역작입니다. 그게 여명의 눈동자는 우리 일제 시대 우리 그 암흑의 역사. 그리고 해방 또 해방 이후에 좌우익 대결의 역사. 그 역사를 그대로 우리 분단의 역사를 그대로 가감없이 실었습니다. 아주 정말 명작이고 또 하나 모래시계는 그 이후 그렇죠? 그 이후 우리 70,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주화의 역사 이런 것들을 또 뭐 거기에 5.18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강남 개발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두 드라마를 쭉 보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왔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같은 사람들이 극본을 썼고 연출을 했네요. 송진아 극본, 최정황 씨 맞나요? 연출. 그랬군요. PD는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그런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는 MBC에서 한 거고, 모래시계는 SBS에서 한 건데, 그 시대 때도 그런 드라마, 90년대에도 그런 드라마들이 막 나왔는데, 요즘은 왜 없을까요? 요즘은 TV조선에서 철강왕 불 껐어 그런가 박태선 일대기랑 그런 드라마나 하고 말이죠. KBS에서 이승만 일대기나 하고 말이죠. 그러더라고. 그래. 어디서부터 어떻게 뜯어고쳐야 할지를 모르겠네, 진짜. 그러니까, 하여튼 노독술은 다시 대한민국 경찰로 아주 자연스럽게 변신을 해서. 네.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고. 일제시대 때 자신이 했던 그 짓거리.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는 거. 그 짓거리를 이제 빨갱이들을 잡아서 고문하는 걸로. 독립운동가에서 좌익으로만 바뀐 것 뿐이에요. 똑같은 활동을 했다. 아니, 전두환이 자국민들한테 총을 겨눈 거나, 그들이 자국민들을 그렇게 잡아다 고문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기가 막힌 예가 바로 김원봉 선생이 잡혀 들어간 건데. 네. 김원봉 선생이 3일 동안 울었다고. 김원봉 선생이 직접 자신의 울분을 토로한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서는 이제 남한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외놈들 등살에 언제 죽을지 모르 내가 조국 해방을 위해 중국 대륙에서 외놈들과 싸울 때도 한 번도 이런 치욕적인 수모를 당한 적이 없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그것도 악질 친일파 경찰 손에 수갑을 차다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이런 말을 자신의 지인의 편지를 썼습니다. 뭡니까? 이 김원봉 선생은 그 정말 한반도 또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면서 단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습니다. 일제경찰이 그 수많은 현상을 걸었음에도 김구와 정말 쌍벽을 이루는 라이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별명이 똥파리 아니에요. 경찰들이 잡으러 가면 아무도 없고 파리만 날아다닌다고. 네. 그 정도 정말 신출기몰했던 김원봉 선생이었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파 출신 경찰이 노독술한테 수갑 채우고 뺨 맞는 이런 수모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여기서는 남한에서는 못 그래서 월북한 겁니다. 김원봉이 빨갱이에서 월북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봐요. 김원봉 선생이 빨갱이였으면 처음부터 북한에 가지 왜 남한에 돌아왔겠습니까? 왜 자기 고향에 돌아왔겠냐고. 여기 이 수모를 참다 못해 간 거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 같아도 가겠다. 진짜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지금은 심지어 그 정도 수준 아닌데도 도대체 이 사회에 희망이 없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이러면서 이민 생각하는 거 정말 거의 상식처럼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자꾸 이러면 새누리당으로 변절한다. 아니 왜? 변절할 거야 새누리당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왜 그러십니까? 사람으로서 참아 못할 짓 하지 마십시오. 네. 예. 우리 이 작가님 잘 지켜드릴게요. 네, 지켜주시고. 잘 지켜줘야 다음 주에 또 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